안녕하세요. 이제 다 휴가 가시고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네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원서 접수 현황을 보고 왔거든요. 오늘이 지금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 마감 날이고 오늘 6시까지가 마감이에요.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마감이 돼버렸을 거예요. 영상을 들으시면 하루 뒤에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내일쯤 토요일쯤이면 분명히 36회 원서 접수는 끝났어요. 이제 만약에 못했다면 빈자리 접수를 하셔야 돼. 이제 그때 가서 10월 달에 가서 빈자리 접수하셔야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10월 31일이 또 있어요. 이제 37회가 예? 그래서 37회 이미 예비 공고를 했으니까 37회는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근데 올해는 10월 25일. 그럼 이제 원서 접수도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또 나머지 시간 준비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요즘 원서 접수하시고 부쩍 궁금하신 게 뭐냐면, 세법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이런 걸 많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세법 포기하면 이 차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세법 포기하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등기법을 좀 잘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등기법에서 12개 중에 10개만 맞을 자신 있으면 세법은 한 번으로 내리 찍어버리면 돼요. 어차피 지적법 10개 맞을 거니까. 그러면 등기 지적에서 50점 나오면 내리 꽂으면 3개 맞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57.5는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조금만 잘 나오면 세법 보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법에다 보태주니까 세법을 보태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공시하고 세법에서 67점에서 68, 거의 70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중개사법이 어려우면 세법에서 공법을 보태줘야 돼요.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지, 나는 세법은 그냥 한 번으로 내찍고 어떻게 60점 그 근사치로 맞추려한다 그러면 중개사법이 어려우면 60점 평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이런 게요. 각 법마다 납세 절차 파트는 그건 할만해요. 납세 절차는 쉬워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3군데 기본이에요.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3군데는 매년 납세 절차에서 문제 하나씩이 출제돼요. 그럼 3문제 확보되는 거예요. 3문제 확보 딱 해놓고 나머지 또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납세 의무자 쪽에서 한 2개 정도 나와요. 그럼 납세 의무자 2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총 5개는 이미 기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5개 잡고 나머지 3개만 더 맞추면 돼. 못해도 8개에서 10개만 세법 맞춰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세 절차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법마다 할만해요. 이거는. 그래서 납세 절차에서 첫 번째 이제 납세지라고 나오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럼 지금 배우는 게 우리가 취득세를 배우니까 취득세를 어디다 납부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크게 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납세지 문제는 매년 지방세 하나, 국세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그럼 납세지는 그냥 기본으로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납세지라는 게 있고 국세에서 납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방세 쪽에서 하나, 국세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묶어가지고 그 물건 소재지 그러면 돼요. 지방세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를 해요. 우리 총론에서 배울 때 지방세는 주로 인세와 물세 중에 어디에 속한다 그랬는가? 물세죠. 그러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 소재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세는 대부분 인세,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되
만약에 여기서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는 게 거소지. 여기서 주소지 안 되면 거소지 이렇게 가요. 이거는 이제 거주자일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일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주소 없잖아요. 우리나라 거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게 외국의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뭐하는 장소, 사업하는 장소.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주소 납세지 문제 나오면 국세냐 지방세냐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그럼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그럼 부동산 취득했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낼 때 이렇게 내요. 만약에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 물건, 서울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니까. 그럼 지방세니까 그 물건이 있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는 국세, 양도소득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납세지는 이걸로 끝. 자, 이제 문제에서 그냥 이거 참고만 하세요. 문제집 가지 마세요. 문제집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고 그냥 보면서 푸셔야 돼요. 취득세,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취득세는 요거는 국세하고 지방세 얼른 구분해 보세요. 지방세니까 여기서 얼른 눈으로 쭉 보면서 물건이 아니라 주소지라고 쓴 게 있으면 그걸 X 커버리면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지방세면 전부 다 그 물건들의 장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국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방세니까 부동산, 어장, 항공기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주소지 나왔으니까 틀렸네. 주소지는 이거는 국세에서 주소지라고 쓰는 거지 지방세에서는 주소지라고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위주로 내니까 부동산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페이지 80페이지에 통합이론서 80페이지 왼쪽 날개를 잠깐 봐보세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걸 한 번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요. 자, 이제 국가가 물건을 팔았다. 그럼 국가가 물건을 팔았으면 국가는 세금 신고를 하는가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요? 안 해도 되죠.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본인들은 세금 신고 안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 걸 샀다. 그럼 나는 신고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 해야죠. 나는 해야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국가의 물건을 돈 주고 샀을 때, 돈 주고 사면 며칠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는데 60일. 나는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신고할 때 내가 국가한테 얼마 주고 언제 얼마 주고 샀어요 하고 내가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돼. 실제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고 날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면 이미 늦어. 그래서 국가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국가는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얼마에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팔았어요 하고 미리서 통보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들이 신고하기 전에 미리서 통보하니까 국가는 매각일로부터 며칠 안에 통보를 해주면 되고, 여기는 30일. 그럼 이 날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우리는요. 그럼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내가 얼마에 팔았다고 막 신고하고 이런 거 있던가요? 중개사법에서 뭐 한 거 있죠?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국가도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매각했을 때는 매각 사실을 며칠 안에 통보해라. 30일. 날짜 딱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 나머지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이 날짜 하나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일, 30일, 60일 막 이런 날짜만 살짝 바꿔. 그러면 30일이라는 거 한 번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요 내용이
해년마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양가랑 이번 신고 나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 중에서도 증여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요거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 작년 시험은 상속을 출제했어. 근데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딱 뜨면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상속과 증여하고 관련된 게 뜨면은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상속세든 증여세든 모든 세금은 똑같이 적용시켜버리세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상속과 증여를 물어보면 날짜는 똑같이 답해버리면 돼요.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취득세 내는 거 안 내는가요? 내죠. 증여를 받아도 내죠.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았으면 오늘부터 시간을 세든가 이달 말부터 세든가 말부터 무조건 달의 말일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아도 달의 말일.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요 두 가지는 상속과 증여는 무조건 달의 말일. 무조건 달의 말일.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달의 말일을 먼저 찾고 증여는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고 상속을 받으면 6개월 안에만 하시면 되고 단 상속을 받을 때 받은 사람들이 외국에 주소라도 한 명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늘어나. 왜? 여기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9개월로 이렇게 늘어. 그럼 이것보다는 시험에 나오면 위에 있는 거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주로요 달의 말일이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제 올해 시험은 증여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를 물어볼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일부는 증여고 일부는 유상이에요. 일부는 유상이고 일부는 증여죄라도 그 두 개를 모두 묶어서 몇 개월이라는 얘기인가? 3개월. 부담부 증여는 유상도 3개월, 부담부 증여, 증여도 3개월. 무조건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부담부 증여에서 여기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부담부 증여로 거래한 건 모두 몽땅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3개월.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유상인 것만 양도세를 신고하든가요? 무상도 양도세 신고하든가? 유상. 그러면 여기서 부담부 증여로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지만 부담부 증여로 양도했을 때도 달의 말일 플러스 몇 개월? 3개월.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누군가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세금 신고 안 하고 죽어버렸으면 누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데? 상속인이 대신해 주는데 이때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대신해 주면 되고 6개월 똑같다니까요. 예,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상속세든 증여세든 모든 세금이 똑같다. 날짜는 똑같다. 틀을 완전히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사망해가지고 이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이 대신 정산할 때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정산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게 부담부 증여는 요거 취득세에서 이 부분은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시험에 나올 차례고 상속받은 누군가가 사망해가지고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하는 건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수험생인가 몰라도 산업인력공단에 질의해 놓은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뭘 질의했냐면 요즘 최근에 기출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없는 문제만 골라서 낸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고 질문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개사 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없는 지문만 골라서 내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물어보신 분도 그게 궁금했는가 뭐. 예?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이 네 그래요 그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출문제에서 변형돼서 옛날에 나온 기출문제를 약간 수정해서 내려고 하는데 그걸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뭐 어떻게 저렇게 질문하지 그랬어요. 그럼 이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 낸다는 소리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3개월, 6개월인데 반드시 달의 말일, 달의 말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달의 말일부터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는 취득한 날로부터요. 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오늘 산 날로부터 여기는 60일. 근데 만약에 증여를 받으면 이달 말일부터 증여는 3개월. 상속을 받으면 이달 말일부터 6개월.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면 오늘부터 60일. 이 세 개를 딱 기준을 딱 세워놓고 오늘부터 계산한지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는지 요 관계를 정확히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거는 요 규정은 뭐냐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규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날짜만 살짝 달라. 날짜만.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세금 신고는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는 허가 떨어지면 하되 소유권은 허가 받은 날이다. 처음 돈 준 날로 소급된다. 돈 준 날로 소급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여기는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에요. 돈 준 날로부터 60일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 기한 내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했을 때 그럼 내가 60일이나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은 세금은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할 때 세금을 내라. 등기 끝나고 세금 내라. 등기할 때. 그럼 이제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가는. 근데 이 접수하는 날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는 등기하기 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취득세에서는 접수하는 날이라고 이름을 써요. 날짜는 똑같아요. 오늘 접수를 한다는 소리는 등기가 끝났는가 등기하기 전인가요? 전이죠.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취득세에서는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란 용어를 썼고 등록면허세에서는 등기하기 전까지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채권자 신고 납부. 그러면 이거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모두 다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대의하여, 그러면 대위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대신하여 이렇게 그냥 읽으세요. 채권자가 나를 대신하여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 세금을 정부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거 보면 안 돼요? 채권자 대위권 요게 딱 나오는 순간 끝으로만 가세요. 중간 생략해버리고 끝에 요것만요. 그러면 채권자를 나를 대신해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럼 채권자는 그 사람인가 제3자가 되는가?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 납부한 세금을 내가 제3자가 납부했으면 제3자가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 절대 안 돼. 환급은 안 돼요. 제3자, 세법에서 제3자가 환급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사람이 제3자예요. 그런데 납세자가 모르고 채권자가 세금 낸 걸 모르고 내가 세금을 또 내버렸네. 그럼 세금 이중 납부됐으니까 하나는 돌려줘야죠. 그럼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못 돌려준다? 절대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세금 냈으니까 채권자가 내가 낸 거 돌려주라. 이 사람이 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냈는데 내 거 돌려주라. 그랬더니 법에서는 절대 너한테는 못 줘.
아니 이거 뭔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고 공무원한테 채권자가 달라들어. 채권자 막 달라들어. 그럼 공무원은 일하기 편해야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채권자가 세금을 내면 나중에 일이 커지면 복잡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채권자가 세금 낸 사실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고 즉시. 그래서 즉시 통보해가지고 그 사람 세금 못 내게 막아버린 거예요. 만약 이중으로 납부되면 공무원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 낼 수 있고 그 사실을 공무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딱 보면 돼요. 그럼 대리신고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똑같아. 이제 추가신고. 여기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똑같아. 자, 똑같아요. 그럼 추가신고라는 이야기, 추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신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미 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에 세금을 안 냈다가 나중에 내게 되면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0일.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자, 추가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추가했으면 추가분만 계산을 따로 하는가요?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이미 낸 거 빼버리면 된가? 전체를 계산해서 이미 낸 걸 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를 포함해서 뺀다, 이렇게 내. 여기로. 이 규정은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요. 그럼 처음에 일반과세 세금 조금 물리다가 나중에 중과세로 세금을 더 물려버리네. 조금 세금을 물렸다가 나중에 중과세로 물린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일반과세였다가 중과세로 바뀌면 전체를 중과세로 계산하고 이미 앞에서 낸 일반과세를 빼면 돼. 자, 여기 똑같네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면 돼. 자, 그런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여기도 똑같이요. 시험에 내는 거 여기만 내는 거예요. 그럼 51번 문제, 이제 지문이 이렇게 긴데, 이제 51번 문제에서 이제 푸는 지문이 길 때 세법 문제에서 지문이 엄청 길어.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원서 접수한다니까 제가 작년에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인데요 하고 글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때쯤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고 그 글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세법이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세법 지문은 우리가 신문 사설 읽는 것처럼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 중요 포인트만 잡아서 풀어야지 그걸 다 읽고 있으면 시간 안에 못 읽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세법 문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문을 하나라도 줄여버리면 의미 해석이 안 돼서 복수 정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원문 통지문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그랬네요.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이 말은 상속, 징역, 유상 셋 중에 뭐에 속하는가? 유상.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무상취득 또는 부담부 징역은 제외 그랬죠. 그럼 무상은 제외예요. 그럼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며칠 그러면 된가? 60일. 날짜 딱 하나만 보면 돼. 이것만. 나머지 끝.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자, 두 번째. 허가구역 나왔네요. 허가구역 나왔으면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을 했어.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얼른 생각할게. 돈 주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이것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둘 중에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돈 중에 유상이죠. 유상이면 며칠? 60일. 끝. 자, 60일이라는 날짜인데 여기서는 이제 언제부터 60일이 중요한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허가일부터 60일이다. 돈 준 날로부터 60일이다. 허가일. 그럼요. 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것만 찾으면 돼.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돈을 먼저 줘도 돈 주고 허가 떨어질 때까지 이 돈은 유효 상태가 되는가요? 무효 상태가 되는가요? 유동적이 되는가요? 유동적이 되니까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렸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허가가 딱 떨어지면 무조건 허가가 떨어지는 날 거기 플러스 60일 그러면 돼요. 이제 3번 상속 나왔네요. 상속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딱 볼게요. 상속 나오면 먼저 6개월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상속이 나와서 6개월을 먼저 동그라미 치는 순간 50%는 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제. 그럼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무슨 글자만 먼저 찾는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찾았네. 요걸 이 달의 말일이 보이면 상속이면 6개월. 만약에 이 중에 외국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바꾸시면 돼. 너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었네. 그럼 비과세 옛날에 세금을 조금 냈다가 이번에 좀 더 세금 많이 내게 바뀌면은 이미 앞에서 낸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리는데 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자, 가산세 제외하고 뺀다. 됐죠? 이것만 눈에 딱 들어오면 돼요. 가산세를 제외하고 뺀다. 이제 5번. 신고 기한 내에 그러면 60일 안에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 이제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은 등기하고 세금 내놔라, 전에 내놔라. 전에. 그럼 등기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되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등기하고 취득세를 받든가요? 세금을 먼저 받고 등기해 주는가요? 먼저 받고 돈부터 내고 돈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니까 등기일로부터 며칠이라는 말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생각이면은 뭐 하는 날까지는 돈 내놔라 그랬는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여기는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니까 접수하는 날까지. 만약에 이게 등록면허세라고 하면은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에서는 접수하는 날의 개념을 등기하기 전이란 용어로 쓰고 취득세에서는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보통징수로 가보네요.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징수라게 해야 되는가? 원칙은 신고납부라게 해야 되는가? 신고납부. 이제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다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고 취득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X.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취득세는 원칙은 내가 신고하는 거고 만약에 신고를 잘못했을 때 내가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예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보통징수로 돌아가죠. 그러면 취득세는 보통징수로 할 수는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보통징수가 볼게요.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하거나 돈을 안 내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징수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을 낼 수는 있는데 출제에 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내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해요. 그럼 우리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해라. 자, 일반적으로 유상이다, 상속이다, 증여다. 증여. 자, 증여로 취득을 하는데 단 이것도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원칙은 시가 인정액으로. 자, 발음 정확히 해보세요. 자, 1억 이상이다, 1억 초과다. 1억? (1억) 초과. 1억 이하는 시가 인정액으로 해도 되고 시가 표준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정부 공시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1억을 초과하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이 시가 인정액은 증여받아 오늘 증여를 받아서 오늘부터 과거 몇 개월치를 뒤져보고 6개월, 미래로 3개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가 인정액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6개월, 3개월 사이에 여러 개의 시가 인정액이 있으면 어떤 걸 갖다 신고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거.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셔야 돼. 그런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적은 걸 선택해서 신고해버렸어. 그러면 신고 제대로 됐는가 잘못됐는가? 잘못됐죠. 그럼 내가 그중에서 제일 적은 걸로 신고해도 정부는 일단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주죠. 받아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낮은 걸로 했네. 근데 법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 금액하고 내가 신고한 걸 비교해 봤더니 내가 적게 신고했네. 그러면 적게 신고했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가요? 아니면 얼른 다시 신고해 줘야 된가? 왜 다시 신고해요? 기다리면 되지. 정부가 뭐 하기 전까지 기다리면 된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정부가 결정 통지할 때는 좋게 말로 하든가 때려버린가? 때려버리죠. 가산세 물려버리죠. 그럼 가산세 안 내려고 정부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했어. 자, 여기서 수정신고라는 것은 옛날 신고보다 업그레이드 올려서 신고한다, 낮춰서 신고한다. 올려서. 자, 요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수정신고라는 것은 증액하여 수정신고예요. 그럼 당초의 신고는 과소신고되어 있고 이번에 증액해서 수정신고했어. 그러면 이 수정신고한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과소신고했더라도 효력이 인정이 되고 수정신고한 것도 효력이 인정이 돼. 그럼 문제는 여기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증여받았던 그 부동산의 가격이란 이야기인가? 주변 시세란 이야기인가? 주변 시세로 찾아서 신고했어. 그러면 주변 시세로 신고해놓고 이걸 다시 찾아서 정정을 해줬으면 내가 시가 인정액을 다시 찾아서 봤더니 옛날에 신고한 것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바꿔서 신고해 놓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때는 가산세를 안 물립니다. 자, 어느 수험생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왜 안 물리는가요? 그랬더니 왜 안 물리겠어요? 그렇죠. 이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말하더라. 그 납세자가 기특하니까요. 기특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기특하니까 쓰다듬어주고 안 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남의 걸 찾아서 신고하되 또 다시 찾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신고를 다시 하니까 아이고 기특하네 그러고 가산세 안 물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암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말이 맞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시가 인정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본인이 취득했던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그 금액을 다시 정정해서 수정신고하면 그때는 가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왜? 처음부터 뭐 했으니까? 한 글자. 처음부터 뻥쳤으니까. 처음부터 뻥쳤으니까 맞을 듯 했으니까 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금액을 잘못 신고해놓고 수정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있는데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 인정액으로 다시 수정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가산세 한번 가보죠. 그럼 가산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가산세에서는 지문이 한 줄 정도 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부정, 무신고, 부정 요 네 개를 기본으로 딱 잡고 계셔야 돼.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10%, 부정하면 40%, 무신고하면 20%, 부정하면 40%. 이거는 기본으로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제가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세금 신고를 못하면 정부가 나에게 가산세 물리겠는가 못 물리겠는가? 못 물려요. 왜 못 물리냐면 천재지변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가산세를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과산세. 올해 시험에서 중과산세를 한 지문 정도 나올 거예요. 중과산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니은번. 중과산세는 니은번 상당히 풀기 어려워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중과산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한 후,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요 단어를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앞으로 내가 물건을 사고 내가 샀던 물건을 내 앞으로 무엇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를 다른 말로 살짝 바꿔보세요. 뭐 하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등기 없이 이렇게 그냥 반대로 해석해 버리세요.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이 물건에다가 내 이름을 쓰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팔았으니까 내 명의를 상대방 명의로 넘겨주는가, 내 앞사람 명의를 넘겨주는가? 앞사람. 그러면 내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을 때는 나는 미등기 전매, 미등기하고 내 전사람이 판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나는 등기부에서 나는 내 이름이 살아있는가, 내 이름 없어졌는가? 없어졌죠. 그럼 중간에 있는 나는 살짝 숨었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민법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이걸 세법에서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 그럼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건을 살 때 내 앞으로 이름 쓰지 않고 팔아먹을 때도 나를 쏙 빼버리고, 그럼 살 때하고 팔 때 내 이름이 두 군데에서 없어졌죠. 그럼 몇 번 사기친 거랑 마찬가지인가? 2번. 그럼 앞에서 사기 부정 그러면 몇 프로인데? 40%. 한 번에 40%니까 두 번 사기쳤으니까 80%. 그래서 80%만큼의 가산세를 무지막지하게 물려버린 거예요. 가산세가 80%라면 상상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이 이번에 100억 나온다. 취득세가 100억 나오는데 취득했을 때 내 앞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으면 100억 곱하기 80%니까 얼마 가산세가 나오는가? 80억. 엄청 나오죠. 엄청 나오죠. 이렇게 엄청 물린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걸 잘 찾으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야. 잘 못 찾으니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못 찾으니까. 잘 못 찾으니까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볼 때나 나오는 지문인지 실제 실무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투서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취득한 후에 내 앞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가산세는 몇 프로 물린다? 80%. 먼저 이걸 먼저 보세요. 이 지문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가 걸리면 80%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살짝 돌려볼게요. 근데 다음의 물건에 대해서는 가산세, 중가산세 80%는 적용 안 합니다. 이 사람 나쁜 짓을 했는데도 80% 안 물린다네? 왜? 그랬더니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요.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나쁜 짓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 등기가 필요 없어서 안 했으니까. 나 등기할 필요 없어서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80%까지는 물리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여기도 단서가 들어있어요. 단서. 그 물건 중에 해원권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이 말은 해원권들은 등기가 필요 없을지라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리겠다? 80%. 해원권은 예외적으로 80% 물려버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해원권들은 등기가 필요 없을지라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걸리면은 80% 중간산세 물려버리겠습니다. 이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이제 변경해서 등기하는 것은 이 논리만 알면 돼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져. 그럼 등기 원인이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그러면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항목이에요. 등록면허세 항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취득세는 중간산세, 취득세는 고려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이 항목 자체가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취득세에서 가산세를 세게 물릴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거나 종류를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중간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이 규정만 알면 올해 지문 한 줄을 맞춰낼 거예요.
요게 정답으로 나오면 가장 까다로워요. 정답으로 출제했을 때 제일 까다로우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장부의 기장. 자, 장부는 주로 개인과 법인 중에 누구는 장부를 비치해야 되고, 법인. 자, 무조건 법인은 장부를 비치해야 돼. 개인은 비치할 의무가 없는데 법인들은 장부 비치 의무가 반드시 장부 비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들이 장부 비치를 안 했을 때는 벌칙으로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리고 10%. 여기는 요 10%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여기를 20%라고 나와. 법인들이 장부 비치하지 않으면 10%.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몇 프로? 20%. 법인들이 장부 비치 안 하면 10%.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20%. 법인들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10%.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 면세점은 딱 취득세 하나만 있어요. 면세점이 세금 중에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면세점은 오로지 취득세만 이거 있어요. 오로지 취득세만. 그럼 이제 면세점하고 관련된 거 공부하시는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면세점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라고 표현하든가 일정 금액 미만이라고 표현하든가 이하. 자, 이하라는 요 단어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면세점은 면하는 세금이 면하는 점이다. 그 점까지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가격이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 5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이 들어가니까 50만 원까지는 안 물리겠다. 그러면 취득세는 1년치를 묶어서 계산한다. 그때 계산한다. 그때. 원래는 그때 각각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2가지가 있어.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 신고는 연부로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는 전체 금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금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금액으로 신고하되 대신에 면세점을 판단할 때는 매번으로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전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연부금은 매번 지급할 때마다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되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총액으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2번째로 토지나 건물을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변에 있는 땅이나 주변에 있는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취득했을 때는 인접한이란 말이 딱 뜨는 순간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 각각으로 따지지 마시고 1년치를 다 묶어서 몇 건으로 보고 따지고 한 건. 자, 여기서는 1년치를 한 건으로 봐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접한,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인접한은 책상을 생각하세요. 책상이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있는 이 책상 하나가 40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건 내 책상 사고 뒤에 책상 사고 옆에 책상 사고 앞에 책상을 이렇게 1년 동안 40만 원짜리 40만 원 나눠서 사도 다 1년치를 뭐 해서 합해서 얼마 여부를 따져라. 50만 원. 그래서 1년치를 다 묶어서 50만 원 넘으면 취득세 내는 거고 50만 원 안 내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주로 옛날에 이게 냈는데 지금은 연부취득이나 나오면 이쪽을 문제를 내요. 인접한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몇 년치를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을 판단해라. 1년치를 한 건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납부 통보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똑같아. 자, 이건 왜냐하면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해야 되니까 미납부 통지는 똑같아요. 그럼 취득세 내고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하고 또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제출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여기도 단계를 딱 거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내가 세금 낸 게 부족하게 냈으면
등기소에서는 그 세금을 그 사람한테 너 돈 더 가져와 이래야 된가요? 빨리 돈 받으세요 그래야 된가? 빨리 받으세요 이래야 돼.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오라, 더 가지고 오라고 하면 뻗쳐버려요. 그러니까 등기는 해주되, 일단 등기 세금이 잘못 돌아도 등기는 해주되 납세지한테 야, 이 사람 세금 잘못 돌았으니까 빨리 돈 받으세요 하고 어디에다 통보해 주면 되고, 여기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그 다음에는 신경 쓰면 안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해도 되고 아무 뒤에는 신경 쓰면 안 돼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장소에다가 다음 달 며칠까지만 알려주고 10일. 왜 다음 달 10일이냐면 한 달치를 묶어서 업무 처리할 때 한 달치를 묶어서 언제나 다음 달 10일까지 다 통보하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혹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급여를 원천징수했으면 원천징수한 그 세금을 한 달치를 묶어서 다음 달 며칠까지 납부하는 걸 받는가? 10일.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업무 처리를 이번 달치를 묶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음 달 10일까지 기본이에요 이게. 이건 기본이고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납세지를 놓쳐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53번 문제 한번 가보죠.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숙달시켜봐요. 자, 부담부 증여. 다른 거 읽으면 앞에 뭐 채무, 인수하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부담부 증여라는 멘트가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찾을 게 뭘 찾는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이 있으면 증여니까 다음에 몇 개월? 3개월. 여기까지만 딱 보면 돼. 부담부 증여 나오면 제일 먼저 달의 말일 확인하시고 3개월. 그다음에 상속 나오면 다 뭘 확인하고? 달의 말일. 틀렸네요. 그러니까 요령을 터득해 놓으면 문제 푸는 거 딱 보는 순간 객관식은 답이 그냥 보여요. 상속, 계실로부터 틀렸네? 달의 말일. 여기가 달의 말일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혹시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우리나라에 다 있으면 6개월. 이게 개월수를 먼저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외국이니까 9개월이네? 맞았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요거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에 절대 이 지문 안 읽어봐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달의 말일을 먼저 보고 없으면 X 그어버리면 돼요. 자, 3번. 추징 대상이 됐네. 그럼 앞에서 경감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늘어났죠. 경감에서 줄어드는 것을 더 올려놨으니까 늘어났죠. 그럼 늘어났으니까 이미 낸 세금은 나중에 다시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자, 무조건 추징 대상 앞에서 변했다. 그럼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이미 낸 세금은 빼주되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여기만 보면 돼. 그럼 포함하여 그럼 틀렸죠. 딱 규칙적으로 시험에 내는 데만 내니까 그것만 얼른 눈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납세의무자가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면 나쁜 짓 몇 번 했다? 2번. 그럼 몇 프로? 80%. 여기는 60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네. 법인 장부 났네. 법인 장부 나오는 순간 가산세 몇 프로? 10%. 그러니까 지문을 다 보고 푸는 거 아니에요. 지문이 길다 해서 너무 어려워요. 지문 길어요. 이러지 마시고 딱 중요한 단어만 가지고 문제 풀면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세법 문제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54번 또 똑같네요. 채권자가 딱 대의 이 말만 나오면 채권자는 나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즉시 통보. 끝. 됐죠? 2개 찾았어요, 이제. 그 다음 2번째. 내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내가 신고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정부는 고지서를 보내면서 추가로 뭘 포함하여?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를 포함해서 합해가지고 보통이익수로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 보내면 돼.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정부가 가산세를 포함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네, 3번.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그랬네요.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회원권은 한다. 그럼 회원권은 제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수정 신고했을 때는 이거 처음부터 뭐 한 사람이니까? 뻥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뻥쳤으니까 너는 맞을 짓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가산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부과하지. 이렇게 뻥쳐도 안 물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뻥쳐도 이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래야죠. 근데 이제 바꾸려면 여기를 사실상 취득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고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따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5번. 물건을 취득한 후 물건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로 바뀌었네. 그럼 중과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조금 물렸다. 이번에 더 높게 올라갔으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옛날 낸 세금을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요 단어만 있는가만 딱 찾으면 돼. 그럼 습관적으로 이제 어디를 봐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자, 그럼 55번 가보죠.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토지에 지목을 변경을 했어. 그런데 증가등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네. 그럼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취득세에서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지문이에요. 가장 어렵게 나와요, 이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요 지문은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규정이에요. 자, 똑같아요. 자, 집이 하나 있어.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집을 하나 샀어. 그럼 이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3년.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다시 집을 샀어. 이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판다고 하면 1주택으로 봐주고 3년. 똑같아. 그런데 3년 안에 안 팔면 그때는 내가 3년 안에 판다고 1주택으로 봐서 신고했는데 안 팔았을 때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더 내야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자, 3년 이내. 이것만 생각하면 돼. 3년 이내 판다고 해놓고 안 팔았을 때는 이 사람 뭐 했으니까? 한 글자. 뻥쳤으니까. 가산세 안 낸다, 낸다? 낸다. 당연한 거예요. 뻥치면 가산세 내는 거예요. 기특하면 안 물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딱 개념을 잡으면 이거 저 사람 거짓말했네. 그럼 가산세 물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미납부세.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됐다. 그럼 납부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디에다? 납세지. 자, 납세지. 나왔네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다음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지. 여기를 먼저 보면서 맞았네? 그러다 이거 안 봐버리는 거예요. 납세지를 안 읽어버리면 안 돼요.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4번. 인접한 나왔네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할 때는 몇 년치를? 1년치. 자, 1년치. 1년치를 몇 건으로? 한 건으로 보고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국가가 물건을 팔아먹었네. 국가가 물건을 팔았으면 팔고 나서 며칠 안에 사실을 통보하고 30일. 60일 틀렸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무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법은 어려워요. 근데 왜 본인이 어렵는데 다른 사람과 어렵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제발 올해 합격하시면 세법 어렵단 말을 절대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세법이 진짜 쉬워요. 문제 풀면 진짜 쉬워요. 세법은 거의 되면 다 맞춰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한결같이 세법은 어려워요. 저도 공부할 때 세법 어려워서요. 거의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를 유도시켜. 참 어려워도 합격하면 무조건 쉽다 하세요. 무조건 합격만 하면 무조건 더 쉽다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제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가산세를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할게. 무신고
20, 과소 10%, 사기치면 40. 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냥 읽으셔야 돼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한 행위는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20. 취득세 부정한 행위 그럼 나쁜 짓 그러면 40. 끝. 지문 다 읽을 거 없어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사서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럼 몇 번 나쁜 짓? 2번. 그럼 몇 프로? 80%. 80% 물리겠습니다. 근데 4번.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그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해서 아이고 기특하네. 고생했어. 기특하네. 가산세 너 물려 그런가? 안 물릴게 그런가?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5번. 토지의 전이 나왔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취득세에서 등기사항이 지목 변경 등기는 취득세 상인가 등록면허세 항목이란가? 등록면허세로 돌아가니까 등기를 안 하고 매각해도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80%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틀렸네요. 80%가 아니라 이 경우는 아무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도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그래요. 5분 지문 요것만 오래 익히시면 돼요. 한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57번 가보죠. 국가가 매각했네. 국가 매각이면 며칠? 30일. 그럼 끝.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총액이다. 총액. 연부금 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알면 진짜 쉬운 건데 세법을 이론 정리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다음 이제 무상취득인데 상속은 제외네. 그러면 상속 제외니까 누구란 얘기인가? 증여. 그러면 증여가 나오면 뭘 찾는다? 달의 말일. 찾아요?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찾고 달의 말일이 나오면 증여니까 몇 개월? 3개월. 끝.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시가 인정액 나왔네.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 인정액으로 수정시 아이고 기특하네. 가산세 안 물려. 끝. 되잖아요. 자, 한두 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풀겠네 그래요. 58번. 58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 종합 문제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네. 우리 앞에 배울 때 고시나 공고가 나오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에 앞에 안 봐도 되겠네. 자, 두 번째. 중과세율 적용. 그러면 처음에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었으니까 세금을 추가로 더 낸다, 적게 낸다? 더 낸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낸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뺄 때 가산세 제외하고. 포함하고. 틀렸네요.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요. 보이는 데가 가산세 제외하고 빼는데 포함해서 뺀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럼 2번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3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죠. 내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예요.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여기는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이 안 돼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이 안 돼. 그러면 확정이 안 되니까 이제 확정은 정부가 결정해 줘야 돼. 정부가 결정해야만 되는데 여기서 결정은 기한 후 신고 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해 주면 되고 여기는 3개월. 3개월 안에 결정을 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상속 물어보는데 이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상속은 언제부터 내 것이고 상속 개시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증여를 받으면 언제부터 내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단 계약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 이제 부동산 취득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취득이다. 안 해도 취득이다.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세금을 물리시면 돼요. 이제 부가세네요. 부가세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부과되는 세금은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따라다니는 거. 자, 따라다닌다. 그럼 따라다니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 재산세, 종부세 4개만 딱 공부하시면 돼.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취득세, 농특세 몇 프로 따라가고? 취득세, 농특세는 10%. 요것만 10%. 나머지는 모두 20%. 취득세, 농특세만 10%. 나머지는 모두 20%.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이제 납세 절차를 잡았어요. 근데 취득세 납세 절차 공부하실 때는 비과세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납세 절차하고 비과세를 묶어가지고 5줄 정도 이렇게 문제가 거론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올해 시험에 나오면 일단 증여 먼저. 자, 증여 나오면 달의 말일 플러스 3개월. 증여는 달의 말일 플러스 3개월. 또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도 중과산세는 물리지 않는다. 이 2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취득세 납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달의 말일 3개월,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도 취득세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2개만 딱 잡아놓으시면 납세 절차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비과세부터 잠시만 쉬었다 가죠.